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캐리어 끄는 소리. 누군가에게는 여행길이 떠오르고 설레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소리죠.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고 소름 돋는 소리가 바로 캐리어 끄는 소리예요. 누군가가 들으면 참 희한한 공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식구인 척하던 뻔뻔한 도둑대들 때문이랍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뭐라도 하나 훔쳐가 보려고 도사리고 있던 도둑대 때문에 저는 캐리어만 보아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공포감이 느껴지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지금부터 그 어이없고도 뻔뻔한 도둑대와 가족이었던 끔찍한 시절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4년 전 저는 남편과 막 결혼을 마친 풋풋한 신혼부부였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기를 계획했지만 결혼식을 앞두고 남편과 제가 직장 문제로 정신이 없게 되었죠. 하와이로 가려던 신혼여행은 조금 더 미루기로 하고 소박하게나마 제주도에서 며칠을 보내기로 계획을 변경했어요. 저는 여행 다닐 때 짐이 많은 편은 아니라 옷가지와 네이, 수영복, 화장품들만 챙겨가면 되는지라 작은 기내용 캐리어를 챙겨갔고요. 그렇게 제주도에서 행복한 여행을 즐기고 있었죠. 서울로 돌아오기 하루 전날 아침이었어요. 먼저 일어난 남편이 저를 깨우더라고요. 여보, 일어나봐. 자기 캐리어 말이야. 회색 캐리어. 그게 안 보여. 어제까지만 해도 있지 않았어?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저를 흔들어 깨우더니 저의 캐리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온 캐리어만 감쪽같이 사라졌다고요. 남편은 커다란 보스턴백 2개, 저는 작은 기내용 캐리어 하나. 가져온 짐은 이렇게가 전부였는데 어떻게 제 캐리어만 사라질 수 있는지 너무 당황했죠. 저는 너무 놀라 침대에서 황급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되물었어요. 어제? 어제 있었나? 짐을 전부 풀어놔서 캐리어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지. 하우스키핑 서비스 신청했었는데 혹시 호텔 메이드가 훔쳐갔을까? 설마 그럴 리가. 그러게 캐리어가 비싸 보여서 뭐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안에 뭐 중요한 건 없었지? 중요한 건 다 내 미니백에 들어있으니까. 정말 귀신이 고칼로릇이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어요. 체크인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밖에 가지고 나간 적 없는 제 캐리어가 호텔방 안에서 증발이라도 한 건지, 어쩜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고 제 캐리어만 쏙 사라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귀중품은 전부 외출용 가방에 보관한 상태라 호텔방에 덩그러니 있던 캐리어에는 제 옷과 네이, 수영복과 책 몇 가지만 들어 있었었거든요. 남편이랑 그렇게 없어진 제 캐리어의 행방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끼리 이야기해봤자 해결될 게 없을 것 같아 호텔 로비로 전화를 했어요. 저는 혹시나 누군가가 제 캐리어를 가지고 이동하는 게 CCTV에 찍혔을까 싶어서 호텔 복도나 로비, 엘리베이터 CCTV를 돌려볼 수 있는지부터 물어봤어요. 그런데 호텔 규정상 CCTV는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접수가 돼서 경찰이 동행을 해야지만 열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서울로 돌아가기까지 하루의 시간이 남았지만 돌아가기 마지막 날도 계획해둔 일정들이 있었기에 계획을 전부 취소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머리가 복잡해졌고 일단은 알겠다고 한 뒤 전화는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오면 그때 CCTV를 보여줄 수 있다네. 개인정보 보안인지 뭔지 초상권 때문인가 봐. 경찰에 신고해야겠지? 옷밖에 없지만 그래도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렸잖아. 내가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방에 얌전히 놓여만 있던 게 발이 달린 것도 아닐 텐데 누가 가져간 게 분명해. 너무 괘씸하잖아. 그러자 남편이 저를 진정시키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이 커질까 두려워 급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때는 전혀 그런 눈치를 채지 못했던 제가 바보 같아요. 경찰? 여보, 우리 신혼여행인데 경찰까지 불러가면서 일을 키워야겠어? 어차피 그 안에 귀중품은 없고 옷까지뿐이었잖아. 내가 다시 사줄게. 기분 좋게 이쯤에서 정리하고 캐리어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어때? 그리고 만약에 도둑을 잡으면 또 어쩔 건데 보나마나 형편 어렵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겠지.
그러지 않고서야 귀중품 하나 없는 캐리어를 노렸겠어? 잡아봤자 속 시원하지도 않고 찜찜해지기만 할 것 같아. 그러고 있는 사이 호텔 로비 측에서 한 번 더 전화가 걸려왔고 매니저쯤 되어 보이는 분께서 캐리어가 없어진 내용을 전달받으신 건지 상황을 재차 확인하시고자 몇 가지를 여쭤보셨어요.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할 건지 여쭤보셨고 경찰 동행해 주시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이 통화를 엿듣고 있다가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결국 남편의 손사래에 저는 고민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통화를 서둘러 마무리했어요. 호텔 매니저요? CCTV 보여준대? 아니,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유감이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경찰 대동하시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네. 거봐 여보, 우리 그냥 기분 좋게 마무리하자. 호텔 측에서도 걱정되겠지. 우리가 컴플레인이라도 걸고 시끄러질까 봐 난처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좋은 날인데 맛있는 거 먹고 오늘 계획해뒀던 거 즐기면서 마지막 날 그냥 즐겁게 마무리하자. 어? 마지막 날인데 기분 나쁘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아. 자기는 안 그래?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만 하느라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망설이는 저를 어르고 달래며 타일렀어요. 행복해야 하는 신혼여행이 찜찜하고 기분 나쁜 기억으로 남는 건 싫다며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고요. 결국 저는 남편을 달래는 모습과 애써 기분을 풀어주려는 다정함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고 캐리어는 잊어버리기로 했죠. 그래, 어차피 캐리어도 오래되었던 거고 안에 있던 네이나 옷들이야 다시 사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조금 아까웠던 건 그 안에 신혼여행 때문에 큰맘 먹고 구매했던 고가의 원피스가 하나 있었는데 아직 신혼여행에서밖에 못 입었던 아이라서 그건 눈에 조금 아른거렸죠.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까지 저를 달래고 기분 풀어주려고 애쓰는데 더 심각한 표정으로 있기도 미안해서 더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 말대로 정말 형편이 어렵고 도둑질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입을 옷이 마땅치가 않아 가져갔나 보다 생각했어요. 신혼여행에서 우리 액땜 제대로 했다. 앞으로 우리 되게 잘 살 건가 봐. 이렇게 내 말 잘 들어주고 마음 넓은 다정한 여보가 있으니 잘 살겠지? 아이 참, 그럼 당연히 잘 살아야지. 우리 정말 잘 살 거야. 오늘 일은 다 있고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신혼여행에서 액땜했다.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하며 스스로 마음을 달랬어요. 그렇게 제주도에서 마지막 하룻밤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왔고 캐리어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서울로 돌아갈 때쯤에는 이미 마음이 많이 편해져서 경찰 불러 일 키우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뿌듯해하기까지 하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 명절을 앞두고 있었고 저희는 친정 먼저 들렀다가 시댁에 가기로 했었어요. 친정에서는 하루 자고 다음날 시댁으로 이동할 예정이었고요. 시댁에서는 잠은 안 자고 저녁에 다시 저희 신혼집으로 돌아올 거라 사실상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1박 2일일 뿐이라 짐은 많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때 아니게 해외여행이나 들고 갈 법한 대형 캐리어에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왔다 갔다만 많지 자고 오는 건 하루야. 그런데 그 큰 캐리어에 짐을 싸게? 아이, 옷 구겨지잖아. 나 잠자리 예민해서 잠옷이랑 이것저것 다 챙겨가려고. 그러려면 큰 캐리어가 최고야. 짐 우겨넣지 않아도 되니 좋지 뭐. 어차피 차에 실어 갈 건데 무겁지도 않고. 당신 결혼한 남자가 참 까탈스럽지? 그렇다고 나한테 정떨어 주고 그러면 안 돼. 남편은 그러면서 정말 꼼꼼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렇게 명절도 잘 지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주신 스카프가 없어졌다고요. 엄마 생일을 맞이해서 아빠가 같이 백화점에 가 꼼꼼하고 까다롭게 골라 선물해 주신 명품 스카프여서 엄마가 무척 좋아하셨고 드레스룸 맨 앞장 옷걸이에 늘 걸어두셨던 건데 며칠 전부터 보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 스카프를 찾으시려고 온 집안을 대청소까지 해가며 다 뒤졌는데도 스카프를 못 찾았대요. 찾다 찾다 도저히 집에서는 나오질 않으니 동네에 늘 가던 세탁소도 가보시고 가방이며 자동차까지 전부 찾아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찾지 못하셨다며
혹시 저희가 명절 때 왔다 가면서 스카프가 날려서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셨죠. 얼마나 좋아하시던 스카프인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아주 울적한 목소리로 딸내미한테 전화를 걸어서 온 집안에 다 뒤졌다. 풀 죽은 채 푸념하시는데 정말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당장 제 가방부터 뒤집어 엎고 찾아봤어요. 아, 우리 엄마 속상해서 어떡해. 집에 없으면 우리 짐 싸가지고 올 때 날려서 들어왔을 수도 있지. 우리 가방 엄마 옷방에 보관해뒀었잖아. 그럼 거기 떨어져서 날려 들어왔을 수도 있어. 옷들이 원래 그렇지 뭐. 기다려봐. 내가 가방 찾아볼게. 아이, 엄마네 없으면 우리 집에 있겠지. 너무 속상해, 마. 집에 가만히 걸려있던 게 어디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야. 어쩐지 제 캐리어와 상황이 비슷한데 그때는 몰랐어요. 발이 달리지도 않은 물건들이 그렇게나 제 남편 주위에 있었다 하면 감쪽같이 모습을 감추곤 했는데 그 패턴을 파악하지 못했죠. 저는 엄마를 그렇게 달래드리며 제 가방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군요. 혹시나 해서 명절에 제가 입고 갔던 옷들 주머니며 외투들까지 체크하고 세탁기, 빨래바구니, 온 데를 다 뒤졌는데도 없었어요. 저 엄마 어쩌지? 우리 집에도 없네. 아, 엄마 잠깐만. 그때였어요. 불현듯 남편의 캐리어가 떠올랐어요. 명절에 엄마 집에 스쳐 지나간 옷가지며 가방 전부 뒤졌는데 딱 하나 뒤지지 못한 가방이 바로 남편 캐리어였거든요. 저는 엄마에게 남편 캐리어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왠지 거기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 뒤 엄마와 전화 통화를 마쳤어요. 남편 캐리어는 일반적인 캐리어들이 그렇듯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제가 몰라서 남편에게 물어봐야 했거든요. 그렇게 엄마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바로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자기 난데 자기 캐리어 비밀번호가 뭐야? 어? 왜? 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생일 선물이라고 사주셨던 그 명품 스카프가 없어졌는데 집을 다 뒤져도 없다고 혹시 우리 뭐? 아, 무슨 스카프? 아니, 장모님은 댁에 없으니까 내가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대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건데? 아무리 내가 남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바로 나부터 의심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한 가족이라고 하셔놓고 어떻게 이럴 때는 가족 아니라고 딱 선을 그으셔? 그것도 모자라 도둑 누명까지 씌우실 수 있어? 참나. 아, 정말 서운하네. 앞으로 도둑으로 의심받을까봐 무서워서 명절에 장모님 댁 가겠냐? 걱정돼서 도둑놈 집에 들이실 수 있겠대? 그 명품 스카프 얼마야? 돈 드린다고 해. 남편은 발끈하더니 제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도둑이니 누명을 씌웠느니 하는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제가 캐리어를 잃어버렸을 때도 그랬지만 돈을 드린다느니 다시 사준다느니 이런 말들을 했는데 결국 제가 잃어버렸던 캐리어 속 소지품도 다시 사주지 않았고 당연히 저희 엄마의 명품 스카프도 돈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저 도둑이 제발 저려 과하게 오버 액션한 모양새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남편이 서운하다며 방방 뛰고 의심받아 불쌍한 사위인 것처럼 굴어대서 제가 깜빡 속았죠. 그렇게 남편을 달래주느라 캐리어는 결국 그날 확인도 못했고요. 그런 해프닝이 있고 얼마 뒤 시댁에 경사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시누이가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뻔뻔스러운 시누이는 임신 선물 목록을 짜는 중이라면서 노골적으로 저에게 본인이 원하는 선물을 정확하게 요구했어요. 선물은 남이 고민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시누이가 짠 선물 목록은 그저 내가 가지고 싶지만 너무 비싸 내 돈 주고 사기에는 부담되니 남의 돈으로 사치 부리고 싶은 물건들 목록에 가까웠고요. 제게 무려 300만 원이 넘는 유모차 사진을 당당하게 보냈거든요. 내 돈으로는 못 부리는 사치는 남의 돈으로도 부리지 말자는 주의인데 신우이의 그런 궁상맞은 태도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도 어차피 유모차 아니면 아기 침대를 하나 장만해 줄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래 사달라는 거 좋은 걸 해주자 싶었어요. 그렇게 뻔뻔하게 요구하지만 않았다면 그 정도는 기쁜 마음으로 선물해주고 서로가 의미 있었을 텐데 참 사람이 못났다 싶었죠. 그런데 그 유모차를 알아보니 몇 개월을 기다려야지만 겨우 살 수 있는 유모차였어요. 남한테 이렇게까지 신뢰를 무릅써가며 그런 선물을 해달라니. 결국 저는 전국에 있는 매장에 연락을 돌려가며
오픈런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시누이 집 근처 백화점에 재고가 하나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선물로 시간 길게 끌어봤자 계속 제 기분만 상할 것 같아 이왕 주는 선물 속전속결이다 하는 마음이라 지체할 이유가 없었어요. 지금 바로 출발해 그 매장으로 갈 테니 유모차를 킵해달라고 했고 바로 그 백화점으로 달려갔죠. 남편에게도 따로 연락하지 않고 바로 백화점에 들러 유모차를 구매하고 시누이 집으로 출발했어요. 시누이 집에 도착하고 주차를 하려 자동차 창문을 열렸는데 시누이 집 열린 창문 틈으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거예요. 임신한 딸 걱정에 어느새 여기까지 와서 지내시는 모양이구나 싶었어요. 주차를 마치고 시동을 끄며 차 창문을 울리고 있는데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집 현관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죠. 얼른 내려서 붙잡으려고 했는데 저는 그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제주도 신혼여행에서 잃어버렸던 제 캐리어. 그 속에 제가 유일하게 아까워했던 몇 번 못 입은 원피스를 시누이가 걸치고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그저 같은 옷을 샀나 보다 할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 목에 걸린 스카프를 보고 뒤통수를 아주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건 저희 엄마가 며칠 전부터 없어졌다고 온 동네를 찾아 헤매시던 바로 그 스카프였거든요. 갑자기 모든 퍼즐이 척척 맞아드는 것 같은 기분과 함께 배신감, 소름 끼치는 감정과 혐오스러움마저 들더군요. 남편과 결혼한 후 없어진 두 가지 물건, 그리고 그 물건들이 남편의 누나와 엄마의 몸에 걸쳐져 있다니요.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한 번도 의심을 안 했을까 싶고 내가 그 정도로 순진하고 멍청했나? 하는 자괴감까지 들고 화가 나더라고요. 제주도 호텔에서 경찰을 부르려던 저를 뜯어말리며 제 기분을 풀어주려 애쓰던 남편. 난처해하는 호텔 직원까지 생각하던 배려심 많고 다정한 남편의 모습은 실은 자기 도둑질을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들키지 않기 위해 애쓰는 비열하고 궁상맞은 모습이었고요. 우리 엄마 스카프를 찾아보기 위해 캐리어 비밀번호를 물어보자 자신을 남 취급하며 선 긋고 도둑으로 몰아가냐며 서운하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던 것까지요. 전부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논점을 흐리게 하던 행동들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제 원피스까지만 해도 충분히 화가 날 일인데 저희 엄마 물건에까지 손을 대다니 머리가 정말 바짝 서는 거예요. 저는 당장 다시 제 집으로 차를 돌렸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제 물건들을 다시 확인해 보기 시작했죠. 그제야 보이더군요. 계절이 지나 찾지 않긴 했지만 분명 버린 적이 없는데 겨울 코트 하나, 부츠 하나, 그렇게 조금 가격대가 나가는 옷가지들이 없어진 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교묘하게 없어진 물건들을 확인하고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 당장 백화점으로 차를 돌렸고 유모차를 환불해버렸어요. 이게 진정 가족인지 싶더군요. 아니 사람 취급을 해줘야 할지도 판단이 안 서는 마당에 계속 그 집 인간들과 엮여 호구 취급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정확한 건 몰라도 제 눈에 이미 남편은 확실한 도둑이었고 시댁 식구들까지 전부 한패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 시댁 식구들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져 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직 확실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데 아빠에게는 이런 일들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저를 보러 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집안에 심각한 일이라도 생겼는지 걱정을 했는데 제네시스 한 대를 몰고 와서는 저희 부부가 곧 아이라도 낳게 되면 분명 필요해질 거라며 미리 주는 선물이라 하셨어요. 아이, 너희도 곧 아이 가질 준비할 것 아니냐. 지금부터 미리미리 운전하고 이 감을 익혀둬야 나중에 임신하고 나서도 여기저기 다니기 편할 거야. 네 엄마가 임신했을 때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들고 스트레스였단다. 우리 딸은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도 아이 데리고 이동하려면 지하철이나 택시보다는 자차가 편할 거야. 하시면서요. 지금 딸이 도둑놈들이랑 결혼했을지도 모르는데 저희 부부를 위해 자동차까지 선물하시다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빠는 그날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돌아가셨죠. 저는 돌아가시는 아빠 뒷모습과 선물 받은 차를 번갈아 보며 도둑놈의 가족들을 현장에서 무조건 잡아
거짓말도 못하게 혼쭐을 내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계속 모른 척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또 그 나쁜 손버릇이 나올 테니 일단은 기다리기로 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도 아빠가 선물해주신 차를 보게 되었고 잔뜩 신이 났더라고요. 이 도둑놈이 한참 동안 차를 구경하고 만지작대더니 또 교활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몰랐던 게 이상할 만큼 이제는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 예, 나다. 그 사돈 어르신이 애 낳으면 타라고 제네시스 주고 갔다며. 사돈 말이 100번 맞지. 너 지금은 재택만 하고 집에 계속 있는데 그 좋은 차를 주차장에만 세워놓게? 아,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줘. 지금 네 시누이가 가까운데 가기도 힘든 몸 아니야. 나중에 너 임신하면 그때 돌려받아. 그 엄마의 그 아들이죠. 아주 뻔뻔하게 저희 아빠가 저한테 주신 선물을 돈 하나 보태지 않고 자기 딸한테 뺏어다 주려는 꼴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시댁이 그렇게 못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 타고난 기질이 내 돈은 아깝고 남의 돈은 안 아까운 못된 심보가 없지 않아 있긴 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복했던 환경이 아니라 악착같이 살면서 생긴 성정 같았는데 그걸 남편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였죠. 처음에는 그냥 악착같고 생활력으로 좋게 보려고 했는데 호구처럼 당하고 나니 그동안 그걸 좋게 봐준 제가 바보 같더라고요.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저희 엄마 스카프를 훔친 게 너무 괘씸했는데 증거를 잡으려고 참고 있는 마당에 저희 아빠가 선물해 주신 차까지 뻔뻔하게 탐내는 꼴이 더는 받아주고 있을 수가 없어 저도 맞받아쳤어요. 어머니, 이건 저희 아빠가 딸인 저 고생할까 봐 타고 다니라고 주신 차예요. 그리고 엄연히 새 차를 제가 왜 시누이한테 드려요? 아빠가 애 없을 때부터 미리미리 운전 연습해서 차 감 익히라고 지금 주신 거예요. 정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연락하고 빌려가시라고 하세요. 제가 이거 시누이 주고 나면 제가 못 타고 다니는 거 뻔히 저희 아빠가 아실 텐데요. 제가 거짓말에는 영 재능이 없어서요. 그럼 저희 아빠 서운해 하실 테고 사돈지간에 감정 상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 말대로 임신하면 가까운 거리 가기도 힘든 몸이니까 딸 생각해서 차 한 대 뽑아주세요. 아까우면 중고차로 작은 차라도 하나 뽑아주시던지요. 아, 어머니, 저 지금 회의할 시간이라서요. 이만 끊을게요. 저는 가슴께부터 화가 치밀어 올라 얼굴까지 불그락 푸르락해졌고 당장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로지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꾹꾹 분노를 눌러 담으며 조곤조곤 맞받아치고 전화를 황급히 끊었죠. 그리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더 이상 제 차로 연락하는 일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며칠 뒤 새벽, 기가 차는 광경이 눈앞에 벌어졌어요. 갑자기 남편이 제가 자는지 확인을 하더니 베란다로 나가는 거예요. 요 며칠 증거를 잡으려고 밤에는 항상 남편이 코를 고는지 잠이 들었는지 확인하고 자느라 침대에 누워있을 때면 깨어있어도 자는 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도둑들이 몸이 근질거렸나 봐요. 베란다로 나간 남편이 자기 엄마와 속삭이며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늦은 밤이고 집도 조용하다 보니 까랑까랑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핸드폰을 뚫고 나오는데 일단 저지르고 보라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알아챘어요. 내 자동차 이야기구나. 늙은 구렁이 같은 시어머니가 아주 도둑놈 심보로 가득 차서는 자기랑 똑같이 교활한 뱀 2마리를 낳아서 키웠구나 싶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날 그렇게 마친 통화에서 차만큼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건 깨달았을 텐데 머리가 나쁜 건지 증거를 이렇게나 빨리 잡을 수 있게 해주다니 오히려 홀가분하기까지 했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부추김에 넘어가 시누이 집으로 기어코 제 차를 옮길 생각이었어요. 저는 통화 내용을 다 듣고는 이불 속에서 바로 112에 전화를 걸고 제 차를 도둑 맞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은 시어머니와 통화를 끊는 듯 했어요. 예, 알았어요. 내가 지금 차키 찾아서 가지고 갈게요. 아이씨, 나 집에 갈 때 택시비 줘야 해. 차키 찾아서 가지고 간다는 말에 정말로 내 차를 도둑질할 생각이구나 확신이 들고 기가 찼습니다. 남편은 통화를 끊고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는 듯 했어요. 그리곤 곧 현관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불이 나게 위에 잠바 하나를 걸치고 남편을 쫓아갔어요.
집 밖으로 나서자 보이는 모습은 제 차에 타 차키를 꽂고 있는 남편이었어요. 남편 뒤통수를 보는 순간 억누르던 감정이 갑자기 터지면서 저도 모르게 손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온 분노를 담아 남편 머리채를 꽉 잡아버렸어요. 남편은 제가 자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어 처음에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잡힌 줄 알고 놀라서 소리를 삑 질렀어요. 네가 미쳤지? 아주 네 부인을 호구 바보 천치 등신으로 봤지 네가? 이제 하다하다 장인어르신이 사다 주신 선물까지 너네 집에 가져다 바치려고? 도둑질을 해? 제 목소리를 들은 남편이 그제야 아프다고 엄살을 피우며 머리채를 놓으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여보, 이거 놓고 이야기해. 나 너무 아파. 대체 왜 그래? 야, 이 도둑놈아. 내가 2차 도둑질 당할 것 같아서 신고해뒀어. 도난 차량으로 신고 들어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유, 오해야. 도둑질 하려던 건 아니야. 뭐? 너 이거 어디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이거 네 차야? 내 차잖아. 우리 아빠가 나 운전하라고 주신 차. 네 차는 저기 있는데 네가 왜 내 차에 시동을 거느냔 말이야. 아야, 이거 우리 엄마 잠깐 가져다 드리려던 거야. 엄마가 누나 필요할 것 같다고 했어. 나한테 말 한마디 상의 하나 없이 가져다 드리려고 했다고? 너 정말 미쳤어? 너네 어머니 가져다 드리는 거면 도둑질이 아니야? 나 모르게 이 새벽에 네 차도 아니고 내 차를 나르는데 도둑질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너네 집으로 나른 물건들이 도대체 몇 개야? 솔직히 말해. 저는 남편과 그렇게 5분 정도 실랑이를 벌였어요. 막상 머리채를 잡으니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머리채를 잡히더니 정신이 없는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제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오해야 자기야. 그 물건들을 훔친 거 아니야. 다시 돌려주려고 했어. 정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야, 이것 좀 놓고 말해줘. 동네 창피해. 너 제주도에서 내 원피스도 그런 식으로 네 누나한테 가져다 줬어? 그건 어떻게 알았어? 그것도 누나가 잠깐 입어보고 싶다고 해서 그랬어. 금방 다시 돌려주려고 했어. 정말이야. 근데 누나가 자꾸 돌려준다고 해놓고 안 돌려줘서 조금 늦어지고 있었던 거지. 영영 누나한테 줄 생각은 아니었어. 기도 한 차는 궤변을 듣고 있으니 화가 사그라들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세상에 돌려줄 생각이었으면 도둑질한 게 아닌 게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뻔뻔하게 캐리어를 도둑 맞았다고 제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더니 그것도 심지어 갓 결혼을 올린 신혼부부 사이에 신혼여행을 가서 그런 거짓말을 하다니. 하다 안 되니 이제는 누나 핑계를 대는데 미치도록 분노가 터져 나와서 저는 그 늦은 밤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며 남편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사정없이 흔들어댔어요. 그렇게 남편의 고개는 인정사정 없이 좌우 앞뒤로 흔들렸고 저는 경찰이 올 때까지 머리채를 놔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경찰들이 도착했길래 더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남편을 도난범이라고 넘겼죠. 여기요. 제 차 훔쳐가려던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잡았고요.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글쎄 저 모르게 차 키까지 언제 가져가서는 시동을 걸고 있더라고요. 경찰관들 눈에도 저희가 아는 사람처럼 보였겠죠. 관계를 묻기에 남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도난 신고가 접수된 이후라 일단 함께 서로 가시자고 말씀하시더군요. 남편도 경찰들이 오자 제게 쉴 새 없이 변명을 늘어놓던 입은 얌전히 다물어진 채 순순히 경찰을 따라갔어요. 그렇게 남편은 경찰관들 손에 이끌려 경찰서에 가게 되었죠. 저는 남편을 보며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지금 그이가 자동차 도난범으로 현장에서 잡혔거든요. 경찰관들이랑 함께 지금 경찰서로 가고 있어요. 그리로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전화로 노발대발을 하시기에 이러실 시간에 서해에 오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실 거다. 아들이 오늘 구속될지도 모른다 겁을 좀 주니 그제야 전화를 끊고 불이 나게 서로 쫓아오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를 보자마자 남편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아까 전화로 못다한 노발대발을 하시려는 건지 빽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얘, 너 미쳤어? 그깟 자동차 하나로 지금 네 남편을 신고해? 아유, 네가 아주 무력에 눈이 멀었구나. 당장 신고한 거 취소 안 해? 그러게 내가 달라고 할 때 순순히 줬으면 될 것을 왜 고집을 부리다가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가족이 되어서는 이깟 일로 신고를 해?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돌려주고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들이 들어야 할 말을 제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무력에 눈이 먼 건 제가 아니라 그들이었죠. 저와 저희 어머니 물건을 훔친 건 제가 아니라 그들이었고요. 아빠의 선물까지 본인들 마음대로 갈취해서 쓰려고 한 것도 제가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범죄였으니까요. 그들이 저지른 게 가벼운 도둑질이 아니라 범죄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지 너무도 당당한 태도로 적반하장을 보여주더군요. 여기에 무력에 눈이 먼 건 당신의 가족분이라고 당장이라도 매섭게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자동차를 그렇게 알아듣게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던 눈치 없는 족속들이라 입만 아프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었는데도 여전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길길이 날뛰기만 하는 머리 나쁜 두 모자를 보고 있자니 정말이지 사기도 똑똑해야 친다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멍청하니 저도 크게 힘들이지 않고 이들을 잡을 수 있었구나 고맙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멍청한 모습만 보여주기에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런 남편과 가족을 고르다니 제 눈을 원망하고 싶었죠. 더는 낯짝 두껍기 짝이 없는 도둑대들과 말을 섞고 싶은 생각이 추후도 없었기 때문에 제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경찰관을 향해서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 하나 더 신고할 게 있어요. 이것도 좀 확인해 주세요. 집에서 가져온 건데 저 사람이 비밀번호를 통 알려주질 않아서요. 차량만 훔쳤어도 큰일인데 이 집에는 도둑이 하나가 아니고 셋이나 되거든요. 여보, 잠깐만. 내 캐리어를 왜 들고 왔어? 제가 가리키는 물건을 본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져 저를 말리려고 엉거주춤 일어났어요. 제가 경찰관 분들께 확인을 요청한 물건은 바로 캐리어였어요. 저는 경찰관 손에 이끌려 경찰서로 끌려가던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집에 들렀죠. 엄마가 스카프를 잃어버렸다고 찾아봐 줄 수 있냐고 여쭤보시던 바로 그 남편의 커다란 캐리어요.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걸 알려주지 않고 꽁꽁 잠가둔 채 며칠을 그냥 두길래 분명 저기에도 무언가 도둑질한 물건들이 들어있겠구나 눈치를 채고 있었죠. 저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으니 경찰관 앞에서 깨부시더라도 열어볼 생각으로 망치까지 챙겨갔거든요. 그렇게 저는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망치를 들어 올려 캐리어를 깨부셨어요. 당연한 결과겠지만 캐리어 속에는 남편의 짐보다 저와 저희 친정집 물건들이 훨씬 더 많은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싸 보이는 엄마의 옷 몇 가지와 가방, 스카프, 구두까지. 그리고 처음 보는 잡다한 물건들도 있었는데 여자 소지품들도 들어있더군요. 누가 보면 남자 캐리어가 아니라 여자 캐리어인 줄 착각할 정도였죠. 그리고 남자들이 쓸 법한 전자담배나 지갑까지 들어있었어요. 작게는 볼펜까지 들어있었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 그것들은 회사 동료들의 소지품들이었어요. 그 광경에 정말 이 사람 문제가 단단히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연애 때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결혼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연애할 때는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마 결혼 전이니 조심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보세요. 멀쩡한 남자가 여자 옷을 이렇게까지 담아놓을 이유가 있나요? 이건 제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코트고요. 이건 엄마가 잃어버렸다고 연락하셨던 물건들이네요. 차량 도난만 해도 큰일인데 이 정도면 이거 중범죄 아니냐고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로 캐리어 속에서 저와 제 가족들의 물건을 마주하자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화가 나더군요. 거기에 예상치 못한 회사 동료들의 물건까지 나오니 멘붕이 왔어요. 조곤조곤하던 목소리는 더욱더 커졌고 화를 참느라 조심했던 저의 태도 역시 당당한 태도로 바뀌어 그 도둑들을 신고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을 인정했어요. 동생과 엄마가 가난하다 보니 챙겨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사이 일이에요. 크게 키우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 가난한 동생과 엄마라니 잘못을 인정하는 와중에도 파렴치하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어느 가난한 집이 300만 원짜리 유모차를 선물로 내오라 당당하게 요구하나요? 그런데 더 어이없고 놀라웠던 건 시어머니의 태세 전환이었어요. 글쎄 자기만 살겠다고 아들을 꼬리 자르기식으로 잘라낸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원래 얘가 어릴 때부터 손버릇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저 아들이 저지른 못된 습관을 부모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개벌은 난 못 준다고. 여태껏 그러고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런가 봅니다. 아휴, 죄송합니다. 저는 선물이라고 들고 오길래 전부 돈 주고 사온 줄로만 알았지. 그런 줄 몰랐어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가짜 눈물까지 짜내면서 경찰관을 붙잡고 자식 잘못 키운 어미라 하며 감정적으로 호소하더군요. 하지만 갑자기 자기 탓을 하는 엄마를 보자 남편도 적잖이 당황한 모양이었어요. 잘못을 인정하던 태도는 금세 엄마를 탓하며 잘못을 미루기로 태세를 바꾸었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누나가 얘 원피스 마음에 든다고 제주도에서 슬쩍 해오라고 했고, 아니, 엄마도 장모님이 선물로 받은 스카프 며칠만 쓰고 돌려준다면서 나보고 잠깐 가져오라고 했잖아. 자동차도 오늘 일단 가져다 달라며. 지금 나 버리는 거야? 엄마가 무슨 짓을 시켰는지 다 이야기해? 예, 그게 무슨 말이니? 나는 모르는 이야기다. 너는 네가 한 짓이 있으면 정직하게 자백하고 죗값을 치를 생각이나 해야지. 어디 남한테 잘못을 덮어씌우려고 들어. 모자간의 잘못을 감싸주기는커녕 서로가 서로에게 덮어씌우고 미루려는 모습을 보며 경찰관들도 저도 고개를 내저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는 일이었죠. 이미 캐리어 안에는 발뺌할 수 없는 증거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아빠 명의였던 자동차는 도난 신고가 인정되었고 엄마가 잃어버렸던 짐들과 회사 동료들의 물건을 훔친 것까지 전부 절도로 인정되었어요. 회사에서는 도난 절도로 해고까지 당했고요. 멍청하게도 경찰 앞에서 서로 잘못을 떠넘기느라 자백하는 꼴이 되어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렸거든요. 남편은 어떤 수를 써도 징역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도모했던 시어머니도 결국 경찰관의 신문에 실토를 할 수밖에 없었죠. 안타깝게도 시어머니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사실 저는 아들을 그렇게 키운 시어머니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량을 받더라도 시어머니가 더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랬어야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법이 사람 마음처럼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처음 신고하면서 내심 걱정하고 있었던 상황은 생기지 않았어요. 무혐의라든가 증거 불충분, 가족 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흐지부지 될까 우려했거든요. 다행히 그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아서 그만큼만으로도 감사해야 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은 받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영화만큼이나 속 시원하게 죗값을 톡톡히 치르지는 않아 아쉬웠어요. 불행히 그 도둑들은 초범이었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인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되어 긴 시간 벌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사법부에서 내린 형벌은 다소 싱겁게 끝났지만 이들에게는 다른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실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중요한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서로의 등에 칼을 꽂은 게 엄마와 아들, 바로 가족이란 사실이 바로 그들이 받을 형벌이었죠. 언제까지나 내 편이고 나를 위할 줄 알았던 가족이라는 사이가 배신으로 물들었으니 말이에요. 이제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야 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졌겠죠. 그들 곁에는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으니 더는 기댈 곳도 마음을 내려놓고 쉴 곳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 사람이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외롭고 끔찍하고 기나긴 형벌이지 않을까요? 함께 훔칠 땐 그렇게 끈끈한 모자였는데 법 앞에 비굴하게 갈라져 한순간에 서로를 배신하고 속 좁게 나오는 모습을 보니 참 형편없고 나쁘끄러운 사람들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 역시 그들과 인연을 이어갈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런데 인연이 여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뻔뻔하게도 형을 다 살고 나온 저의 전 남편은 꾀죄죄하고 수척해진 몰골로 찾아와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까지 했답니다. 아무래도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가세가 기울었던 모양이에요. 소문에는 정말로 도둑질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지경으로 형편이 어려워졌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조금의 안타까움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찾아온 김에 그동안 억울하게 쌓여있던 제 스트레스나 풀 겸 묵은 체증이 사라질 정도로 아주 크게 소리를 질렀죠. 도둑이야 라고요. 그러자 그 도둑놈은 아직도 제 발이 저린지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을 쳤어요. 그게 제가 그 도둑을 본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들이 훔쳐간 건 단순히 물건들 뿐만이 아니라 제 인생의 시간들도 포함되는 거였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 그렇게 염치 없이 저를 찾아왔겠죠? 물론 지금은 가족들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모님께서는 그날 제가 한 결정이 가장 현명했던 일이라고 하시거든요. 더 살았다가는 물건들뿐 아니라 제 인생까지 송두리째 뺏겼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인간들과 살았던 시간을 도둑맞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어요. 그저 사람 보는 눈을 좀 더 키웠고 앞날을 환히 비추며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소중한 것들은 절대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며 살아갈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을 통해 배웠지만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